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이는 한 번도 크게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동경해온 브랜드 포르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실함의 산물 포르쉐 박스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포르쉐는 창립 이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911이라는 아이코닉한 모델을 보유한 명문 스포츠카 브랜드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죠. 판매량은 연간 4만 대에서 15,000대로 급감했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한때 업계에서는 한국의 대우자동차가 포르쉐 인수를 검토했었다는 소문도 돌았었죠. 위기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1990년대 초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크게 왔었고, 스포츠카, 럭셔리카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급락하게 되며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포르쉐는 928, 968 그리고 911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 차량들이 전부 스포츠카였기에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르크화 환율 상승과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수작업 생산 방식은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으며 많은 생산 비용을 필요로 했었죠. 이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회사를 살릴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연구개발 담당 임원이었던 호르스트 마르하르트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911을 제외한 모든 모델을 단종시키고 당당하게 이름을 내세울 만큼 개성이 강하고 브랜드의 전통과 유전자를 확실하게 품은 모델이 필요하다. 대신 개발 비용을 줄이고 911보다 가격을 낮춘 엔트리 모델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911의 플랫폼과 부품을 활용해 또 하나의 제품 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죠. 정면은 911과 유사하게 만들어 포르쉐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가격은 약 7만 마르크 수준으로 젊은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마르차르트의 이 아이디어는 감독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92년에 포르쉐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팔리고 있던 차들은 좋은 차이긴 했지만 대표 모델인 911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993으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에도 차체 구조는 여전히 1964년에 나왔던 첫 모델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상징적인 공랭식 엔진은 멋진 사운드를 제공했지만 기술적 발전은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며, 라인업의 끝에는 엔트리 모델이었던 968이 있었는데, 이 차는 1976년 등장한 포르쉐 924의 후손으로 너무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플래그십 928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었지만 비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리는 데 비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차량들은 서로 호환되는 부품도 많지 않아 생산성도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심지어 외부에서는 포르쉐가 이제 새로운 차를 못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르차르트는 이사회로부터 새로운 모델의 쇼카를 1993년 10월에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박스터의 디자인 뿌리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르쉐의 전설적인 미드십 레이싱카 550 스파이더죠. 당시 디자이너 그랜트 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쉐는 이미 미드십 엔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스터의 영감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50 스파이더에서 가져왔습니다. 라며 특히 550 스파이더에서 물려받은 피어슈터라고 불리는 배기파이프 디자인에 애착이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550 스파이더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박스터 콘셉트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라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좋아, 박스터 관련 모든 걸 멈추고 저 쇼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 사실 당시 포르쉐는 콘셉트카와 양산형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카의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었기에 디자인 방향은 명확해졌죠. 그들은 이 차량이 분명히 히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슈투트가르트 공장만으로는 쏟아질 주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좋은 비명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지만 실제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고 인력은 최소화해야 했으며 제작 단가, 재료 선정, 제조 기술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해야 했었죠. 포르쉐는 토요타 엔지니어링 컨설팅에 의뢰하게 됩니다. 독일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던 포르쉐가 일본의 생산 방식을 배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토요타의 린 생산 방식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였으며 무엇보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죠. 시범 생산 라인은 93년에 구축되었으며 박스터의 생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전공정의 린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당시 포르쉐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했으며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포르쉐는 생산 파트너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핀란드 우시카우푼키에 있는 발멧 오토모티브 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포르쉐가 독일 생산인지 핀란드 생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차대 번호의 11번째 자리의 알파벳이 S면 슈투트가르트 독일 생산, U는 핀란드 생산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스터와 911의 전면부 디자인은 범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포르쉐의 디자인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개발비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포르쉐는 신형 911도 개발해야 했지만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고 해결책은 박스터와 부품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었죠. 두 차는 50%의 부품을 공유하며 911의 제조 단가를 30%나 줄이게 됩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는 매니아조차 헷갈릴 정도로 동일했죠. 실내에서 두 모델을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911 전통의 5개였던 계기판 다이얼이 박스터에서는 3개였던 것이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터의 계기판 숫자 폰트를 자세히 보면 911의 일반적인 폰트와 달리 당시 포르쉐가 사용하던 모던한 서체를 그대로 적용해 젊은 감성을 더했습니다. 문제가 된 계란 후라이 헤드라이트 또한 비용 절감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조명 기술은 지금의 LED처럼 다양한 패턴 구현이 어렵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은 헤드라이트와 안개등이 각각 별도로 장착되는 구조였죠. 포르쉐는 이를 비효율적인 비용 낭비로 판단했고 하나의 하우징 안에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거죠. 플래그십 모델과 엔트리 모델이 부품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게도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살려야 했고 모델은 출시해야 했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초기에 박스터는 4기통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우디의 엔진 개발을 의뢰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아우디가 요구한 금액과 포르쉐가 자체적으로 새 엔진을 개발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게 되자 결국 포르쉐는 새로 개발 중이던 996의 순행식 수평대양 6기통 엔진에서 배기량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며 박스터는 포르쉐의 정체성인 6기통 엔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박서 엔진의 박서와 로드스터를 합친 이름의 박스터는 1996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일이 벗겨지자 기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양산차 박스터는 기존 컨셉트카의 디자인 완성도와 비율, 그리고 중앙에 집중된 무게중심, 짧은 프론트 오버행, 낮고 넓은 자세, 이 모든 것이 엔트리 모델의 포지션을 넘어 진짜 포르쉐 스포츠카가 돌아왔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예상대로 박스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시 후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5,700대가 팔렸고 이는 90년대 초 포르쉐의 3가지 모델을 합친 연간 판매량보다 4만 대나 더 많이 팔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586 박스터는 정식 출시됐었습니다. 당시 한성자동차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가격은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 시장에 한글로 번역된 브로셔도 마련되어 있었고 당시 딜러분이 중학생이었던 저를 박스터에 태우고 도산대로를 한 바퀴 돌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첫 해에 등장한 2.5 모델은 204마력, 제로백 6.7초의 성능을 발휘하였으며 공차 중량은 약 1250kg에 불과했습니다. 경량 로드스터로서 경쾌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무리 없는 성능을 갖췄었으며 서스펜션은 앞뒤 독립식 맥퍼슨 스트럿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서스는 911과 많은 부품을 공유해 사용했었죠. 포르쉐가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였지만 결과적으로 박스터의 주행 완성도를 끌어올린 요소이기도 합니다. 2003년에 등장한 후기형 3.2S가 250마력에 제로백 5.5초를 발휘하며 성능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외관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프론트 범퍼와 헤드라이트인데요.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에서는 호박등이 깔끔하게 사라지며 조금 더 세련되어집니다.
프론트 범퍼는 공기 흡입구에 차체 색상과 동일한 가로 립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표정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범퍼의 가로 립은 한동안 많은 포르쉐에 적용되었었죠. 전동식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도 디테일이 추가되면서 저렴한 선반 같았던 초기형 디자인과 달리 이제 좀 더 스포일러다운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어 스포일러답지 않은 디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후면 범퍼는 날카로운 쉐입이 추가되었고 하단에는 공기역학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공기역학적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 모델은 듀얼 머플러 팁이 적용되었으며 이 디자인은 후에 997GT3에도 적용됩니다. 후기형 모델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후면창이 실제 유리로 제작되면서 열선 기능까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이전 모델들의 플라스틱 비닐 창 특유의 색바램과 스크래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죠. 인테리어의 큰 변화는 글로브 박스가 추가된 겁니다. 초기형 모델은 글로브 박스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네요.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자인과 배치도 세련되게 변경됩니다.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911처럼 좀 더 심플해지고 시대 변화에 맞춰 카세트 데크는 CD 체인저로 변경됩니다. 당시 박스터의 라이벌로는 벤츠 SLK BMG3 그리고 혼다 S2000과 비교되곤 했었죠. SLK는 박스터에 비해 스포츠성과 사운드에 아쉬움이 있었고 G3는 좋은 차였지만 핸들링과 차체 강성 면에서 박스터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2000은 이들 중 가장 스포츠성이 넘치고 고회전 순수 엔지니어링에 한번 빠지고 나면 박스터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브랜드 가치에서 포르쉐가 월등하였기 때문에 시승기의 종합평가의 승자는 보통 박스터가 차지하곤 했었습니다. 2004년 1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포르쉐는 박스터 S의 특별한 모델을 공개합니다. 공식 명칭은 박스터 S 550 스파이더 50 애니버서리 에디션이었죠. 이름이 좀 기네요. 1953년 파리 오토살롱에서 데뷔한 550 스파이더는 각종 유명 서킷과 로드 레이스에서 수많은 우승을 거두며 포르쉐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또한 제임스 딘의 에마로도 유명했었습니다. 바로 이 전설적인 스포츠카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한 차량이 550 스파이더 스페셜 에디션인 것이죠. 이 차량은 국내에도 정식 출시되었었으며 당시 가격은 1억 780만 원이었고 총 6대가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보배드림 같은 중고차 커뮤니티에도 종종 보였죠. 성능은 기존 박스터 S보다 6마력 향상된 266마력을 발휘했고 0-100 6.4초, 최고속도 260km를 기록했습니다. 차고를 10mm 낮춰 진정한 로드스터의 성격을 강조했고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로 특별히 설계된 배기 시스템은 포르쉐의 고유의 아름다운 사운드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매니아가 아니면 기존 모델과 구분하기 힘들지만 머플러 팁 디자인이 클래식한 멋을 더하며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차체는 포르쉐 카레라 GT에 GT 실버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가치를 더욱 높였죠. 그리고 포르쉐 최초로 코코아 컬러 소프트 톱이 더해졌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 있는 전용 엠블럼에는 한정 생산 일련 번호가 새겨져 소장 가치를 더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용 엠블럼이 아닌 일반 박스터 엠블럼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당시 포르쉐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그들의 홍보 방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였던 포르쉐는 전혀 다른 분야인 게임 산업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죠. 박스터가 출시되던 시기 신차 발표회 한쪽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포르쉐 챌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개발진 인터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마케팅을 총괄했던 에이드리언 홀마크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차를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마케팅은 미래의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포르쉐는 절박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심지어 게임마저 포르쉐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포르쉐는 포르쉐 챌린지뿐만 아니라 포르쉐 역사 속 모든 양산차가 나오는 포르쉐 2000이라는 게임도 발매하게 됩니다. 가상세계에서 먼저 포르쉐의 경험을 제공하며 당장 911을 살 수 없던 젊은 세대들에게 언젠간 나도 포르쉐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준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릴 때 그 게임을 하며 포르쉐를 드림카로 꿈꿨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세대 박스터는 1996년에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한 박스터는 포르쉐를 다시 살려낸 구원투수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박스터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카이엔도, 파나메라도, 심지어 911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스터는 포르쉐 제도약의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2005년 987 세대가 등장하며 박스터는 단순한 엔트리 모델을 넘어
하나의 완전한 라인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셜 에디션 RS60 스파이더 블랙 에디션, 여기에 박스터 스파이더라는 전설적인 경량 모델까지 등장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죠. 981 세대에 이르러서는 박스터는 더 이상 포르쉐 중 가장 저렴한 차가 아니라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모델이 됩니다. 디자인, 성능, 완성도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높아지며 스포츠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했죠. 그만큼 박스터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되는 718 박스터를 마지막으로 포르쉐는 다음 세대를 EV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죠. 과연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경량 로드스터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엔진이 사라지고 사운드가 사라지고 전기 모터에 무거운 배터리가 더해진다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박스터의 감성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포르쉐 스스로 가장 깊이 고민하는 지점일 겁니다. 이미 성능은 상향 평준화되어 버렸습니다. 제로백이나 마력 수치만으로는 감동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죠. 로드스터의 핵심은 엔진 사운드, 오픈 에어링의 감성, 그리고 가벼운 차체로 구현되는 코너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쿠페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이죠. 앞으로 나올 박스터는 포르쉐가 EV 시대의 드라이빙 감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와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포르쉐라면 또 한 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믿음도 함께 생기네요. 오늘 박스터 1세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박스터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애정이 생기면서 한 대쯤은 꼭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차량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